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어렵고도 쉬운 일 준비했습니다. 조갑상 작가는 1949년에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혼적기가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편집으로 다시 시작하는 끝, 길에서 형님을 잃다와 장편소설로 누구나 평행선 너머의 사랑을 꿈꾼다를 내고 산문집으로는 이야기를 걷다가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서라벌 문학상, 만해 문학상, 이주옥 문학상, 요산 문학상, 부산 소설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설은 노안에 붙이니 어느 날 짧은 졸도를 하게 되면서 직면하게 되는 막연하지만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어렵고도 쉬운 일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코 어둡지 않은 고유한 밝음을 품고 있는 소설 어렵고도 쉬운 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어렵고도 쉬운 일, 조갑상. 문을 연 준섭은 깜짝 놀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다. 가족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수첩에 적어둔 호실을 확인하고 병실화 명찰에서 붙인 이름까지 확인했는데도 문을 잘못 연 기분이었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담? 그것도 모두 여자들이었다. 물론 2인실이니까 다른 환자 가족일 테지만 발을 들여놓기가 망설여질 정도였다. 입구 쪽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에게서 눈길을 거두자 누가 왔노?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입구 쪽 침대를 둘러싸고 있던 이들이 한 걸음씩 당기는 신용을 하여 길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어깨와 배는 여자들의 등과 엉덩이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키가 여자들보다 컸으므로 일개분되는 착실이 되어 보이는 가족들에 둘러싸인 환자를 잠깐 볼 수 있었다. 환자는 흰모자를 쓴 것처럼 머리를 붕대로 칭칭 감고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그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눈인사를 건넨 다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부친을 보았다. 여기 앉아라. 모친이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는 고개를 흔들며 옆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회사서 오는 길이가. 그렇죠. 주무시나 보네. 수면제 주사를 놨는지 계속 주무신다. 하긴 집에서도 감기 들고 나서는 자는 건지 뭐라는 건지 늘 이렇게 누워 계셨다. 의사가 뭐래요? 네 형이 따라다니면서 오후 내내 검사했다. 저녁에는 내과 의사가 다녀가면서 폐렴에다 심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 감기 그때 폐렴이 왔나? 심장 안 좋다는 소리는 처음인데. 나이가 있으니 안 좋은 데가 한두 군데겠나. 무슨 검사를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는 형에게 더 자세히 물어볼 일이었다. 형님은? 수영은 잠시 일하나 보고 들어온다면서 조금 전에 나갔다. 형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동네가 수영동이라 모치는 그렇게 불렀다. 누나는 알고 있어요? 입원실 정해놓고 전화했으니 천천히 안 오겠나. 막내한테는 네 형이 알렸는지 모르겠다. 준섭은 누나 형 다음으로 셋째였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였다. 내가 좀 이따 연락해 볼게요. 그때 옆자리의 침대를 둘러싸고 있던 가족들이 물살 갈라지듯 일시에 움직이면서 웅성대던 소리도 뚝 끊어졌다. 몸을 돌려보니 간호사가 들어와 옆 침대 환자의 링거병에다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준섭은 옆에 환자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말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아버지, 여기 보세요. 간호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누구예요? 딸이에요? 맞으면 아래 위로, 아니면 고개를 저어보세요. 준섭의 시선에 환자의 어떤 움직임이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곧이어 아니라는데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딸인지 아닌지도 몰라봐. 그런 반가움에 들뜬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럼 막내 따님이 누구예요?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환자가 어떤 표시를 했는지 와 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럼 다시 절 보세요, 아버지. 간호사의 말에 병실은 다시 한번 가라앉았다. 아버지, 제가 손가락 펼치는 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자, 3개. 조급하고도 단련하는 시간이 흐르더니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집에서 저녁 잘 먹고 텔레비 보다가 그냥 쓰러졌다는데 수술받고 몸 한쪽은 돌아오고 한쪽은 아직 안 들어왔단다. 그만해도 다행이지. 고개를 다시 돌린 준섭에게 모친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입구 명찰에서 성은 서씨고 나이는 부친보다 12살 적은 띠동갑인 걸 보았었다. 왔나? 그때서야 부친이 눈을 뜨고 말했다. 어떠세요? 머리는 안 아프세요? 괜찮다. 물 좀. 그러면서 부친은 산소 마스크를 벗었다. 침대 위쪽을 높게 해놓아 부친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준섭은 탁자 위에서 뚜껑 사이로 빨대가 매달려 있는 투명 플라스틱 물잔을 부친이 턱 앞에 받쳤다. 약간 프로스레한 입술은 바싹 메말라 있었다. 뭘 먹어도 좋다고 해서 주스도 사다 놓았는데 물만 고집한다. 모친이 나서자 빨대를 입에서 빼낸 부친이 마시고 나면 입이 텁텁해서 그러지 라고 말했다. 부친은 혼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는 할 일이 없다는 듯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준섭이 모친의 전화를 받은 건 어제 오후 5시 무렵이었다. 네 아버지가 넘어져서 잠시 졸도를 했다. 어머니의 첫마디였다. 그래요? 지금은? 준섭은 소리를 높였다. 외근에서 돌아온 직원들이 일을 정리를 하느라 사무실이 부산한 가운데 전화는 휴대폰으로 걸려왔다. 점심 차려주고 물리치료 받고 와서 보니 주무시고 있더만은. 일하는 아줌마 보내고 중대 부엌에서 차 한잔 타서 마시려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아니 아버지가 화장실 다녀오던 길인지 말에 넘어져 안 있나. 내가 다가가서 보소 하고 부르니 금방 눈을 뜨대. 의식은 바로 돌아왔지. 그래서 전화도 인지한다. 지금은 주무시는데 내일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형한테 전화하니 울산이 있단다. 급할 건 없다고 말해두긴 했다만 밤에 무슨 일이야 있겠나. 한참 둘러가는 모친말을 가운데서 끌으면 이야기가 더 더디어진다는 걸 알기에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일단은 다행이네요. 제가 마치는 대로 가볼게요. 감기가 들어 한 며칠 동네 병원에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졸도라니 뜻밖이었다.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는지 병원에는 다녀왔는지 전화를 끊고서야 그런 궁금증이 일었지만 그는 되묻기를 그만두었다. 약속 하나를 다른 날로 미루고 바로 본가에 갔다. 뭐하러 왔노? 집에 바로 안 가고.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친이 잠옷을 여미며 일어나 앉으면서 말했다. 너무 추셨다면서요. 머리는 어디 뼈는 안 아프세요? 괜찮다. 그러면서 부친은 혼자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옆에서 어깨 밑을 부축하려고 하자 부친은 손을 저어 물리쳤다.
걸음도 예사로웠고 행동거지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병원에는 언제 가셨어요? 감기 때문에 요즘 병원 다니시잖아요. 다시 자리에 누운 부친에게 준섭은 말을 건넸다. 어제 가서 주사 맞고 이틀치 약 다 왔다. 이번 감기는 오래 간다더라. 아. 그러면서 부치는 장기침을 몇 번 했는데 숨이 조금 가쁜 듯 했다. 넘어지실 때 기억나세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조금 어지럽더라. 벽을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부딪힐 데가 어디 있노. 내가 가보니 반듯하게 누워있던데요. 모친이 나섰다. 그때는 내가 바로 누웠을 때지. 쿵 하고 무슨 소리가 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나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아나 어른이나 밥심이 있어야 하는 겐데 감기 들고 나서는 한 공기를 못 자시니 무슨 힘을 쓰겠노. 그래서 넘어졌는지도 모르지. 내가 앉았다 안 하나. 부친이 말했다. 양칠의 말이 서로 크게 다른 건 아니니 그쯤 해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김내과에서 열이 있답디까? 조금 있지. 숨이 한 번씩 가쁘게. 형이 전화를 한 건 10시가 지나서였다. 모진 상당한 친구 문상 왔다. 지금 출발한다고 했다. 준섭은 부진의 상태를 대충 설명하고는 내일이라도 대학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보탰다. 왜 졸두를 했는지는 알아봐야지. 그런데 감기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찬바람 쐬고 몇 시간 기다리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다. 형은 그 말과 함께 부산에 몇 시에 도착할지 그리고 본가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형제간에 오가는 말을 듣고 있던 모친이 그에게서 전화기를 넘겨받아 오늘 밤에는 오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일 시간을 내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보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니도 그만 가거라. 내가 밤에 오줌 누러 몇 번은 일어나니 그때마다 방에 가보면 된다. 결국 그는 거실과 부진방을 오가다 11시 지나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본가로 전화를 해서 별일 없었다는 모친의 말을 들었다. 그러고는 출근을 한 뒤 형과 통화했다. 형은 대학병원에 가보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그 길로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다. 병실이 갑갑했지만 모친 혼자 두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보아야 복도나 서성거릴 수밖에 없을 테니 그것도 금방 따분할 것이었다. 모친이 눈치를 챘는지 언제까지 서 있을 거고 여기 앉아 요구르트나 하나 마셔라 하면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2개를 꺼냈다. 옆침대 가족의 물결이 잠시 술렁인다 싶었는데 동시에 여기가 연산동 사는 상민이 할아버지 입원실이 맞는기요? 라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준섭이 누나였다. 동생과 눈이 마주친 그녀는 우리 아버지 병실이 맞네 라면서 다른 침대를 둘러싼 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왔다. 야야 목소리 낮춰라. 어디 잔치집 왔나. 다른 환자도 있는데. 모친이 딸을 나무랐다. 중환자실도 아니고 신경과 병실인데 뭐. 아버지 눈도 보이소. 딸이 호들갑에 부츠는 마지못한 듯 눈을 잠시 뜨고는 괜찮다. 뭐하러 왔노? 라는 말만 했다. 감기라더만 무슨 졸도고. 의사 말은 누가 들었노? 니는 모르제? 형기 예비는 어디 갔노? 잠시 나갔다. 폐렴에 심장이 안 좋단다. 사진 찍고 검사하고 그랬으니 내일이나 모레나 좀 더 자세한 게 나오겠지. 모친이 말에 딸은 동생의 팔을 잡고는 엄마 말만 들어가지고 되나? 간호사실에 가서 더 물어보자.
라면서 몸을 돌렸다. 준섭도 끌리듯이 제 누나 뒤를 따랐다. 아이고, 무슨 식구들이 저리 다 몰려나왔노. 아버지가 제대로 잠이나 주무시겠나. 뇌경색이 왔는지 테레비보다 쓰러졌대요. 수술하고 오후에 나왔나 본데 의식이 돌아왔는지 숫자 세고 자직 얼굴 확인하고 그런 거 물어보대. 말문은 아직 안 열렸고. 저 나이에 저런 묻지않어? 그게 비하면 아버지는 환자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남매는 병동 간호사실 앞에 섰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더 나눌 수 있었다. 어쨌거나 노인들은 겨울을 잘 넘겨야 한다. 그러면 한 해는 또 무사히 보내는 기다. 그나저나 한 병실에서 저 많은 식구들하고 어찌 지낼지 그게 걱정이네. 간호사 둘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서 걸어왔다. 준섭이 누나가 그들이 서 있는 쪽으로 들어선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바빠도 할 수 없고 안 바쁘면 더 좋고 912호실의 임재구 할아버지 가족인데 상태가 어떤가요? 그리고 병명은 뭐예요? 안경을 낀 둥근 얼굴의 간호사는 책상 위에다 의료기구들을 내려놓고는 차트를 찾았다. 할아버진 순간절도를 하셨는데 그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테고 폐렴에 부정맥이 있어요. 폐렴요? 열은 높아요? 좀 높은 편이네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거는 좀 불규칙하다는 거죠. 간호사는 차트를 제자리에 넣어두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남매가 바로 병실로 돌아갈 것인지 어쩔지 무슨 말을 나누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맞은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섭이 형, 건섭이 나왔다. 형기 모시네. 형기비야. 세 남매가 복도에 모여섰다. 감색 반코트를 입은 건섭은 동생에 비해 체구가 좀 더 크고 이목구비가 반듯했다. 진찰받고 입원시킨다고 고생했지? 아버지가 폐렴에 심장도 안 좋다면서? 누나의 말에 건섭은 그렇다네요 라고 간단히 답하고는 저쪽 복도에 의자들이 있던데 그리로 가죠. 참 어머니가 병실에 계시지? 라고 동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엘리베이터를 마주보고 있는 로비에서 오른쪽으로 꺾자 넓은 공간이 나왔고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환자복을 안 입었으면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나는 커피 한잔 해야겠다. 누구 마실래? 누나가 자판기 쪽으로 걸어가자 건섭이 나도 한 잔 하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종이컵을 든 채 의자에 앉았고 준섭은 링거백을 매단 채 게임에 열중해 있는 초등학생 옆에 붙어앉기가 애매해서 서 있기로 했다. 오늘 신경과로 가서 초음파로 뇌연료 측정 검사하고 CT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나와봐야 하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입원 수속하고 나서는 내과 의사가 와서 가슴 사진에 침륜이 보이고 열도 높고 심장도 많이 약하다고 그럽디다. 내과로 갈 걸 신경과로 갔단 말이가. 누나가 묻자 건섭은 독립병원에 가서 졸도 이야기를 했더니 신경과로 의뢰서를 떼어준 거죠. 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저번 목요일에 목욕하고 나서 다음날 한기가 들었다면서? 그런데 김내과에서 폐렴인 줄도 몰랐단 말이가. 단골병원인데. 그럴 수도 있겠죠. 엄마 말씀이 요즘은 밥도 많이 못 자신다 하니 이리저리 쇠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제 누나 말을 준섭이 받으며 그렇게 의견을 내놓았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폐렴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선 열부터 잡아야 한다는데 지금 쓰는 약이 들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또 다른 약을 써야 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성이 생기고 그런답니다. 건섭이 담아진 종이컵을 손으로 구기며 말했다. 형제들은 잠시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동안에도 다음 주에 180만 원 내일 서울 간다고?
등의 통화 소리들이 휴게실을 떠돌았다. 뭔가 크게 잘못해서 졸도한 게 아니라면 폐렴 잡고 기력 도우면 되는 거 아니겠나. 아버지가 몰래 저혈압이지. 누나가 의사래요. 진단도 하고 처방까지 하니. 준섭이 웃으며 말하자. 하긴 아버지 연수로 보면 탈환날 때가 어디 있겠노. 그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오신 거지. 하고 건섭이 받았다. 나이가 있으시니 고비도 오겠지. 그나저나 병실부터 옮겨 안 되나? 저리 소란스러워서요 어디. 오늘 수술하고 나와서 저렇지 매일 저러겠어요? 내과하고 신경과하고 서로 인원해서 치료를 하겠지요. 별의별 환자 다 모이는 내과 병동에서 어떤 고약한 사람 만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숫자나 세면서 말없이 누워있는 사람이 나을지 모르잖아요. 형제들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누나는 그건 그렇겠다. 오늘은 누가 잘래? 형기 애비가?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라면서도 쉬 엉덩이를 들지는 않았다. 참, 내과에는 특진 신청을 안 했죠. 하고 준섭이 말을 꺼냈다. 잠깐 무엇을 생각하는 표정이던 건섭이 신경과에는 특진 신청을 했지만 내과에는 무슨 인원을 했던 건 아니고 라고 답했다. 참, 고모집 종순이 남편이 이대학 교수 아이가. 거기 한번 알아보지. 폐렴이 호흡기가 순환기가. 그쪽 전문 교수가 있을 거란 말이다. 그건요. 그제야 제대로 정리가 되었는지 건섭이 말했다. 아버지를 보는 의사가 호흡기내과 전문이랍니다. 교수만 아니다 뿐이지 전문의인데. 그래도 교수가 나은 거 아니가? 담당 의사를 바꾸는 건 곤란할 텐데. 준섭이 말했다. 그건 내가 종순이 동생한테 부탁해 볼게. 의사를 못 바꾸더라도 교수가 한번 살펴봐줄 수는 있는 거 아이가? 제 남편이 교수라고 심심하면 자랑하던데 이번에 덕 좀 보지 뭐. 고문의 진매형은 공대에 있는데 잘 아는 의대 교수가 있을까? 같은 대학이라고 해도 교수가 500명이 넘을 텐데. 아이고 야야, 우리나라는 2다리만 건너면 다 알게 되어 있다. 부탁해 보는 거지 뭐. 어디 억지로 꼭 되게 해락하나. 난 병실에 가볼란다. 누나가 일어선 뒤 남동생들은 별 나눌 말도 없이 서고 앉은 채 그렇게 잠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새벽 5시쯤 지나 간호사가 열과 혈압을 재고 링거팩을 바꾸면서 6시가 되면 1층 방사선과에 가서 가슴 사진을 찍으세요. 라고 말했다. 건섭은 간호사를 따라 나가 열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39도 2부요. 별 차이가 없네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지도 않은 채 말하고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건섭은 밤에 여러 차례 물을 찾고 또 화장실에 가는 부친 때문에 잠을 설쳐 머리가 무거웠다. 그래도 면도를 하고 머리까지 감고는 밝은 얼굴로 부친을 일으켜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세면하는 걸 도왔다. 옆자리 환자 가족은 지난밤 11시 지나 한 차례 자정을 넘기고 또 한 무리가 빠지더니 큰사이라는 친구가 남아 제 장의를 지키고 있었다. 엑스레이를 찍고 병실로 올라오니 옆자리에 환자 부인이 그새 와서 아침 준비를 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었다. 8시쯤 회진이 있었는데 신경과 교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했다. 30분 뒤에 어제 오후에 보았던 내과 의사가 왔다. 들은 말은 그쪽이 더 많았다. 연세가 계시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많이 자시고 마음 느긋하게 잡수세요. 차트를 살피고 청진기를 등에 대본 뒤 의사가 말했다. 건섭의 부친이 갈증이 나고 입이 자주 마른다고 하자 의사는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고 미지근한 물이나 차자는 주스를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라고 말했다. 건섭은 복도에서 의사를 붙잡았다. 열이 안 내리는데 가슴 사진은 어떻습니까? 하루만인데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심장도 그렇고 드러나는 것만 우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기능이 떨어지실 연세라는 걸 감안하셔야죠. 사진은 괜찮습니다. 결국 노안이구나. 건섭은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회진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와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고 건섭은 보고 들은 대로 말했다. 그리고 10시쯤에 그는 고향에 전화까지 하게 되었다. 9시 지나 10분 정도 간격으로 병실에 들어선 모친과 누나는 집에서 각자 해온 깨죽과 전복죽을 번갈아 내밀었지만 부치는 제대로 들지를 못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자실 안 합니까? 아침도 그게 말아 조금 자셔놓고. 건섭이 걱정을 하자 부치는 안 땡기네 라고만 하고는 입을 닫았다. 얼마 뒤 부친이 잠든 걸 알고는 모친이 딸과 아들에게 밖으로 나가자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고는 어젯밤 세 남매가 모였던 휴게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고비든 아니든 미뤘던 걸 이번에 결정지어라. 모친은 맷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입원했다고 야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었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 이번에 결정을 봐라. 어제 입원했는데 와 이리 서두나 엄마. 누나가 건섭을 살피며 말했다. 선생님은 85 되시는데 서두른 것도 아니지요. 그보다 선산이 있어 부지는 당연히 그리로 가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장소가 애매했다. 부진이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고 건섭이 맨 먼저 생각한 것도 그 문제였다. 건섭의 부친은 7남매 5형제 중에 넷째였는데 형제분들이 순서대로 가신 게 아니다 보니 묘역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말았다. 맨 먼저 돌아가신 분은 셋째 숙부였는데 자리를 너무 아래쪽으로 쓰다 보니 위에 백부와 중부 자리는 거리도 있고 넉넉했지만 5년 전에 돌아가신 막내 숙부는 거의 길가로 내려오게 되어버렸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 셋째 숙부와 막내 숙부 사이 어디로 정해야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했다. 추석에 성명할 때마다 자리가 나지 않는 데에는 부친도 동의하고 있었지만 다른 장소를 딱 부러지게 결정짓지는 못하고 있었다. 모두가 생각을 모으고 있는 방안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건섭이 원 종가에서 쓰는 선형발찌의 어느 자락에 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부나 숙부들이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 등성이에서 자리를 찾는 일이었다. 거기에서도 두 곳 정도가 말이 나와 작년에는 직원을 데리고 가보기도 했지만 결정을 지은 건 아니었다. 부친이 건강상 큰탈 없이 지내다 보니 성묘 때나 집안의 기제사 때 어쩌다 한 번씩 말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오고 있었다. 성묘 가서 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는 있을 거 아이가. 모친은 이야기까지 서둘고 있었다. 근집 선산하고 우리 선산 그걸 먼저 정하라면 뒤쪽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저번에 동생들하고도 대충 이야기가 되었고 아버지도 당주론자 너실 큰 집 쪽으로 갈 마음은 없으신 듯 하니까 우리 선산 쪽은 아버님도 장소를 알고 계시는데 둘 중 어디로 해야 할지 그것만 이번에 결정됐죠. 그래라. 오늘이라도 주지관한테 언제 시간 나는가 알아보고 내일이라도 가서 정해라. 모친의 목소리는 느리고 낮았지만 완강함이 묻어났다. 건섭이 고향 옆마을에 사는 주씨는 풍수도 보고 묘역일을 하는 이였다. 진작부터 주지간의 연락처는 그의 수첩과 핸드폰에 들어있었다. 주씨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일이 잡혀있고 내일 토요일 오후면 좋다고 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평일이라 자신이나 동생도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넘어갈 것이었다. 그는 약속을 토요일로 잡고는 아래 동생에게 전화해서 내일 오후 시간을 비워두라고 일렀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모친이 또 이야기를 꺼냈다. 이건 그냥 흘러들어라.
며칠 전 꿈에 네 아버지가 좌천동 옛날 살던 집을 나서는데 대문 놔두고 담을 넘어가는 기라. 내가 그걸 보고 와 멀쩡한 데만 놔두고 그리 가요 하고 불렀더니 다리 하나를 담장에 걸치고 돌아보면서 어디로 나가든 나가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러는 거라. 아이고 우리 엄마 백부도사한테 또 돈 갖다 주겠네. 전에 우리 상민이 혼사 자리 났을 때 물어보니 꼭 되는 옷을 하더만 되기는 뭐가 돼. 백부 아니라 만보가 용하다 해도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이 들면 병이 오고 병이 오면 의사 찾아 고치는 거지. 그러고 한 달에는 집안에 두셨다니 영 나쁜 것도 아니네. 그래도 저리 한번 누우면 당장 내일을 모른다. 준비는 하잔 말다. 그래서 형제비가 내일 시골 가잖아요. 아버지한테나 갑시다. 귀 간지러우시겠다. 형기니는 내일 이미애비하고 둘만 살짝 다녀온나. 모친의 손을 끌며 딸이 동생에게 말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사. 모친이 딸에게 잡힌 손을 빼며 말했다. 사람이 100살 넘게 살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니 니들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이치다. 남자가 나이 들어 혼자 되면 정승아니라 임금님이라도 궁상스럽다. 됐다 엄마. 패령 갖고 와 이래 쌌노. 딸이 다시 손을 잡았지만 모치는 또 할 말이 있었다. 오는 길에 화산 들러 외숙모한테 수의 받아오너라. 내가 조만간 너희들이 들를 거라고 아침에 전화해놨다. 화산은 건섭의 외가였다. 그걸 언제 준비해놨는데? 이번엔 딸이 모친의 어깨를 다정스레 잡으며 물었다. 네 큰애 삼촌 수의 지을 때 내가 외숙모한테 부탁했다. 진주에서 제일 잘한다는 집에서 본견으로 했는데 인제 집에 가져올 때도 됐나 보다. 모친이 딸보다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이 들면 준비만 하고 사네. 누나 어머니가 병실로 가는 걸 바라보며 건섭은 막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렷하게 잡혀오기도 하는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며 의자 뒤로 목을 기댔다. 다음 날 오후 형제는 고향에서 주지관을 만났다. 건섭이 출발 전에 전화를 다시 내서 집으로 모시러 가겠다고 했지만 직원은 그럴 것 없이 시간 맞춰 나갈 테니 선산 밑에서 만나자고 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겨울 햇살치고 볕은 넉넉했다. 골짜기에서부터 산을 양옆으로 끼고 펼쳐진 마루는 어딘가에 얼음장이라도 덜어 앉았는지 하얀 무엇이 햇빛에 반짝이며 눈을 찔렀다. 그들이 서 있는 시멘트 도로는 안쪽으로 당곡이라 부르는 막다른 마을에서 끝나기에 다니는 차도 한 대 없이 한가하고 썰렁했다. 우리가 한 10분 빨랐네. 건섭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근데 형님, 감기 그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산소 잡고 수위까지 챙기다니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마치 뭘 기다리고 있는 듯이 움직이고 있으니.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외가에 들러 수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건섭이 말하자 동생은 놀라는 눈치를 보였는데 그 생각에서 아직도 맴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나도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산소는 아버님과 의논해서 미리 정해두었어야 할 일이니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는 건 아니다. 수의도 미리 지어놓는 풍습을 따른 것이고 그걸 이번 기회에 집에 갖다 두자는 거 아니겠나. 그러니 아버님 병원과 너무 붙여서 생각 좀 말도록 하자. 그리고 건섭은 동생과 단둘이 넉넉하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자주 없을 것 같아 말을 이었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지병도 없이 술을 들인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는 아주 장난같이 수월하게 가신단다. 아버님도 그런 죽을 수도 아니겠나. 형의 말을 다 듣고 난 준섭은 고생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법보다 더한 복이 없다고 합디다만 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조금 전 타고 온 도로에서 찻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진한 주홍색 오토바이가 구비를 돌았다. 직원이었다.
그는 형제가 타고 온 승용차 뒤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헬멧을 벗고 선글라스까지 벗자 상고머리에 혈색 좋은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겨울철 한 대를 나다니는 사람의 입성답게 그는 두툼한 잠바에 검은 누비바지를 입고 있었다. 내가 늦었네. 인사를 나누고 세 사람은 곧장 산으로 올랐다. 도로에서 가까워 힘든 것도 없었고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전에 얘기 나온 데가 두 곳인데 가까운 데부터 보세. 겨울이라 백부와 숙부들의 산소는 풀도 없이 황량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단정해 보이기도 했다. 지관이 먼저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지. 소나무가 선억으로 모여있는 둔덕에 서서 주지간이 말했다. 형제도 저번부터 부친과 사촌들이 이야기했던 장소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네들 백부 숙부님들 자리로 바짝 붙이면 두 자리는 충분하고 어디 방위를 한번 더 볼까? 지관은 마른 흙 위에 앉아 잠바 안주머니에서 패처를 꺼냈다. 건섭이 지관 옆에 같이 앉았고 준섭은 선체로 앞선과 좌우를 살폈다. 선자리에서 왼편의 밑자리를 보니 백부보다 조금 위고 숙부 두 분보다는 훨씬 윗자리였다. 준섭은 발로 마른 잎들을 걷고 땅을 비벼보면서 수맥이 흐르지 않기를 그리고 안반이나 잡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했다. 오후 시간인데도 해가 아직 들고 있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방위는 괜찮네. 지금은 앞에 나무나 덤불에 가려 그렇지만 나무치고 자리 만들어 놓으면 앞도 트이고 괜찮아. 그리고 이 정도 경사는 경사도 아니고 땅 고르고 석죽 쌓으면 반듯하게 자리가 날 걸세. 수맥은 어떻습니까? 건섭이 일어나며 물었다. 여기는 물 없다. 두 번째 얘기하던 저쪽 등에는 더러 물 지피는 곳이 있지만 요둘레엔 없어. 마산은 아니더라도 흙빛깔도 영 안 붉고 괜찮지 않은가? 지관은 일어나며 운동화 뒤꿈치로 땅을 후볐다. 약간은 거무레한 빛에 퍽퍽한 토질이었다. 그냥 무난하면 됩니다. 그렇지. 선산에 무슨 명당이 따로 있겠나. 건섭과 지간이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 백부님 자리보다 높기는 높네요. 이번에는 준섭이 말했다. 방위가 다르면 아무 관계없네. 전에 자네 사촌형도 괜찮다고 지금 이 자리를 의논했다면서? 좀 더 내려가려면 자네들하고 열전되나 모르겠는데 가래떼집인가? 저 자리 밑에 써야 할걸. 앞에 바위가 있지. 저기 보이네. 자리를 내려면 저 집 산소 쪽으로 붙여야 한단 말일세. 인원 없이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말을 넣어야 마음이 편할 거고 그쪽에서 양해할지 어떨지 또 마음 써야 되고 자리 쓰는데 부탁 놓고 인원하는 그거 별로다. 자리는 말없이 괜찮은 데 쓰는 게 제일 무난하지. 형제는 가래 할아버지 자리를 바라보았다. 준섭은 그리로 걸음까지 옮겨 주위를 살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럼 여기 자리는 됐고 저 등으로 가볼까요? 온 김에 결정을 지어야겠습니다. 일도 바로 시작해 주시고요. 여기는 포크레인이 들어오니까 일은 빠르지. 건섭의 말을 받으며 지관이 앞서고 세 사람은 마른 나무 가지들을 헤치며 걸음을 옮겼다. 외가에 들러 병원에 오니 밤 8시였다. 병실에 형제가 같이 들어가는 게 부친이나 주위의 시선을 끌까 해서 시간을 두고 들어가기로 했다. 수인은 물론 차에 두었다. 매형은 그렇다 하더라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사촌들까지 와 있어 건섭은 잠시 당황했다. 제가 내려오면서 다른 일로 전화하다 아버님 이야기를 했더니 전 연락들을 한 줄 알았습니다. 대구에서 온 건섭의 막내 동생이 말했다. 네 보고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나만의 가족들이 모두 웃었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건섭은 부친의 얼굴을 보려 침대 쪽으로 몸을 당겼다. 난 괜찮다.
병을 알았으니 집에 가서 통원 치료하면 되지. 왜 바쁜 사람들 오게 하노? 낮았지만 뚜렷한 목소리라 건섭은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매영이 큰집 장영과 자리에서 일어서자 건섭도 뒤따랐다. 열이 안 잡힌다니 걱정이다. 그래 시골 갔다면서? 복도로 나와서 큰집 형이 말했다. 네, 이번쯤에 장소를 정해야지 싶어서. 그래야지. 그들은 휴게실 의자에 앉았다. 저번 추석 때입니까? 형님도 말씀하셨던 바로 옆 동성이로 했습니다. 그래 알지. 두 번째 보러 간 장소는 백부와 숙부님이 누워 계시는 데서 없는 길을 내쳐 직선으로 10여 분 넘게 걸렸을 뿐더러 주위에 널려있는 바위들이 신경 쓰였다. 백부님보다 직선으로 보면 조금이라서. 그건 저번에 다 이야기된 거 아이가. 큰집 형은 수월하게 넘겼다. 숙부님이 노인치고는 상노인 아이가. 가면 쓰는 일이 하나 어색할 것도 없다. 주씨하고 그렇게는 했나? 예, 처음엔 길 내고 터만 닦아 석축만 한두 단 올리려고 했는데 면에서 보면 지적당한다고 해서 성분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화요일에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잘했다. 너도 알다시피 사흘장이면 정말 시간 없다. 들어가신 시에 따라서는 하루밖에 안 난다. 그렇죠. 건섭도 조문 가서 덜어 보고 드는 소리였다. 없던 나흘장도 덜어 하지 않습니까? 건섭의 매형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형님, 막내 동생이었다. 언제 뒤따라 나와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병원부터 잡아야지. 병만 잡으면 몇 년을 더 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노안이라 여기고 뒷일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동생은 서운한 표정까지 감추지 않았다. 건섭은 잠시 머쓱해졌다. 마음은 알겠지만 큰집 형과 매형이 있는 자리에서 터놓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큰집 형이 나섰다. 동생, 봐라. 지금 누구도 허술하고 수월한 마음 안 가진다. 가족 모두가 꼼짝도 않고 숙부님 침대에 둘러싸고 있어서 병환이 낫는다면 그렇게 하지. 대학병원까지 와서 의사들이 살피고 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나. 여든 중반 상노인이니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한다고. 네 형이 어디 잘못하는 건 아니다. 큰지평은 그쯤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끝냈다. 동생, 네가 아쉬워서 하는 소린 줄 내가 왜 모르겠노. 네 기대대로 이번에 숙부님이 쾌차해서 퇴원하실 거다. 알지, 저도 압니다. 막내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근데 아까 형님들 오시기 전에 아버님이 집에 큰형님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볼 일이 있겠지요 하고 입막음했지만 아버님이 무슨 눈치를 읽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렇게 누워 계시면 온갖 생각이 다 안 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큰지평이 말했다. 생각해보면 지금 숙부님 연세에 뭘 헤아리지 못하시겠나. 이것저것 자식들이 뭘 걱정하고 뭘 의논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봐도 된다. 건섭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앞으로 누구의 무슨 말이라도 좋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준섭이 다가왔다. 큰집 형이랑 매형과 인사를 나누고는 형님들하고 매형은 이제 들어가시죠. 오늘은 제가 자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몇이라고 벌써. 막내가 자도 되지? 그들은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병실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늦춰 걷던 종영이 건섭이 소매자락을 잡았다. 둘은 잠깐 멈추어 섰고 형이 임종을 어디서 볼지도 미리 눈에 두어라 하고 말했다. 그럴 거였다. 병세에 따라 뭔가 결정하고 준비할 일이 계속 생길 것이었다. 건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혼자 다짐하듯 말했다.
막내 동생이 자기로 하고도 건섭은 조금 더 남았다.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동생의 핸드폰은 연방 울렸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도로 나가 한참이나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 건섭은 이리저리 신경 쓰고 찬바람 속에 산을 헤집고 다녔으면서도 몸이 무겁지 않은 게 이상스러웠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변도 보고 세수도 할 겸 화장실로 걸어갔다. 옆 침대의 환자는 한참 전에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건섭은 찬물만 틀어 천천히 세수를 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자기 나이 때 부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거울 속에서 부친의 얼굴을 찾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부친이 손을 들어 그를 불렀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부자는 신기하게도 서로 알아보게 손짓을 했고 또 그걸 알아보았다. 아들은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침대로 다가가 부친의 마른 손을 잡았다. 부친은 다른 손으로 마스크를 벗겨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플라스틱 마스크를 들고 코 속에 든 두 가닥 줄을 빼내자 부친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소곤댔다. 야야, 오늘 내 자리는 정하고 왔나?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네 백부 등 옆에? 예, 바로 옆. 처음 이야기했던데. 부친은 뭔가를 헤아리는 것 같더니 만족한 웃음을 마른 입술 사이로 지어 보였다. 물 좀 주고 이제 가거라. 네 동생이 지금은 저리 들락거려도 네 가고 나면 꼼짝없이 내 옆에 붙어있을 기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리 없이 웃었다. 부치는 푸하고 숨을 한번 가쁘게 몰아쉬고는 산소 마스크를 다시 썼고 건섭은 부친의 손과 스치며 그걸 거들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의 병실은 밝고 고요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